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안종식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You Only Learn One Representation Unified Network for Multiple Task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발표에 도움을 주신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 김선옥, 이찬혁, 홍기님 감사드립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제 YOLO-R이라는 약자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이제 리절트 테이블이나 소스 코드에서는 이제 YOLO-R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YOLO-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YOLO-R은 일단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모델입니다.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듯이 객체의 바운드박스를 찾고 그 객체가 어떤 것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자는 YOLO-R이 MS 코코 데이터셋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타 모델들에서 비해 빠르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데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졸트 파트에서 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토론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해당 논문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생략된 내용도 많아서 이제 설명이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지만 디텍션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쓰여진 논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여진 내용도 많고 이제 개인적인 해석도 많이 가미되었음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OLO-R이라는 그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YOLO에서 파생되는 오브젝트 디텍션 신경망입니다. 이제 YOLO V3로부터 여러 기법을 사용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YOLO V4가 발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 스케일링을 통해서 스케일드 YOLO V4가 파생되고 거기서 더 발전한 형태가 YOL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점은 이제 YOLO V4 스케일드 YOLO-R까지 이제 같은 저자가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YOLO V4에서 사용된 CSP 기법 또한 이제 이 저자가 작성한 논문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이제 YOLO V4 이제 스케일드 YOLO V4를 보면은 저자가 이제 효율성, 즉 좀 빠른 인퍼런스, 높은 애큐러시에 집중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은 약간 그 저자의 연구 방향이 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YOLO-R의 논문 추구 방향은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유니파이드 네트워크입니다. 사람의 경우 이제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다양한 질문은 이제 멀티태스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신경망들은 한 개의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의 피처 익스트랙션과 여러 개의 헤드를 붙여서 멀티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는 여러 개의 신경망이 사용하는 게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신경망을 다양한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자는 이제 피처워크에서 여러 개의 센서 또는 정보로부터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러닝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implicit knowledge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implicit knowledge가 계속 이제 나올 건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explicit knowledge, implicit knowledge 그리고 추가적으로 test knowledge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explicit knowledge는 이제 직역하자면은 명시적 지식이고요. implicit knowledge는 암시적 지식입니다. 이제 implicit knowledge 같은 경우는 문서와 매뉴얼 같이 매뉴얼 같이 글자로 작성되어서 전달되기 쉬운 지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tacit knowledge는 경험에 의해서 체득된 지식과 같이 좀 표현하기 어렵고 전달되기 어려운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mplicit knowledge는 이 두 사이에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tacit knowledge는 존재하지 않고요. 약간 tacit knowledge가 implicit knowledge랑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explicit knowledge랑 implicit knowledge가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럴넷에서 샬로우한 뉴럴넷의 결과는 explicit knowledge라고 하고 딥 뉴럴넷의 결과는 implicit knowledge라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샬로우 네트워크랑 딥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샬로우한 네트워크는 딥한 네트워크에 비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이 좀 러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추출 가능한 특징들의 개수, 즉 이제 디멘전의 개수가 쉘로한 네트워크가 더 적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저자는 이제 explicit knowledge는 observation에 직접 관련 있는 정보이고 implicit knowledge는 observation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도물에 분류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개라는 정보가 중요하지 이제 다른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류에 있어서 생김새가 활용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생김새 정보는 마지막 결과에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개임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 코, 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라는 옵저베이션이랑 직접 관련이 없고 이때 이제 이런 생김새의 디테일한 정보가 임플리시트 널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좀 신경망 쪽에서 신경망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explicit knowledge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경망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mplicit knowledge는 이제 설명할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explicit knowledge랑 implicit knowledge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학습을 할 때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것은 개야라고 정답을 알려줍니다. 이때 이것이 개야라고 학습을 하는 거는 의식적인 학습이고요.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 중에 눈, 코, 입이 저렇게 생긴 것은 개야라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의식 중에 일어나게 되는 학습이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정보를 학습할 때 디테일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생긴 것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subconscious 즉 이제 무의식적으로 학습할 때를 이제 implicit knowledge라고 하고요. implicit learning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정답각과 이미지를 매칭해서 학습하는 것을 노멀 러닝이라 하고 이걸 이제 explicit learning이라고 연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implicit knowledge랑 explicit knowledge를 한꺼번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려고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멀티태스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익스플리시트 널리지만을 학습하는 신경망에서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적용하는 게 멀티태스크를 잘 수행할 만큼 제너럴한 레프레젠트를 생성하는지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는 이제 옵저베이션과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 Z를 컨스탄트 텐서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이제 매니폴드 스페이스 리덕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스페이스 리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차원의 매니폴드를 프로젝션을 해서 저차원의 매니폴드로 이제 프로젝션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이퍼플레인을 보다 더 잘 찾을 수 있게 하도록 딥 뉴럴 네트워크가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굿 레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를 잘 나누는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하는 거고 프로젝션 벡터와 임플리시트 널리지의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차원 감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임플리시트 널리지가 컨스탄트 텐서로 이제 여길 수 있으니까 다른 태스크를 적용할 때 단순한 컨스탄트 텐서와 함께 연산을 해서 다른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가 커널 스페이스 얼라이먼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 멀티헤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림 A 같이 이제 피처들이 좀 정렬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이런 피처를 정렬할 때 로테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 아니면 스케일링을 통해서 커널 스페이스에 적용해주면은 두 피처들이 이제 유사하게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단순한 트랜스폼을 적용해주는 것이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의 역할이고 그거를 이제 실제 커널 스페이스 얼라이먼트의 한 예로 이제 FPN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FPN 같은 경우는 다양한 크기의 피처를 얼라인 해줌으로써 여러 크기의 이제 오브젝트를 보다 잘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 말고도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가 이제 오프셋 리파이먼트와 앵커 리파이먼트를 통해서 박스 리파이먼트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피처 셀렉션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유니파이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이제 컨브넷의 오브젝트 펑션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펑션은 타겟 Y와 뉴럴넷의 뉴럴넷의 결과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를 하나의 정답값으로 가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멀티태스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 태스크마다 정답이 따로 존재하니까 여러 가지 각 정답으로 귀결되도록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은 이제 트리비얼한 수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멀티태스크를 위해서 에러 함수를 모델링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니파이드 네트워크를 보면요, 유니파이드 네트워크 수식을 보시면은 컨브넷 결과에다가 explicit knowledge의 에러 텀 그리고 implicit knowledge의 에러 텀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제 G 펑션은 각 태스크에 따른 이제 특정 함수가 되고요. 이제 어떠한 함수인지 논문상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각 태스크에 맞는 에러 펑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뉴럴 넷과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스타 펑션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스타 펑션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에디션, 멀티플리케이션, 컨카테네이션 같은 단순한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실제 저자가 한 것을 보면 좀 매우 단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 모델이 이제 욜로 V4 CSP 모델에다가 피처 얼라이먼트, 프리딕션 리파이먼트, 멀티태스크를 위해서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각 위치에 더해주는 행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더해주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더하기 곱하기 컨캣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연산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어블레이션을 진행해서 찾아냈습니다.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이제 더해주는 것이 이제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단순히 하나의 인베딩,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를 여기 더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파라미터를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컨캣하는 것으로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라미터로 입력되는 임플리시트 널리지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순 파라미터 형태의 벡터, 아니면 이제 웨이트를 곱하는 형태, 아니면 컨스턴트 벡터를 곱해주는 형태로 여러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최적의 형태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피처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추가를 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능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프리딕션 리파이먼트를 진행한 것도 이제 전체 성능이 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딕션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는 욜로 레이어, 그러니까 박스 프리딕션과 클래스 프리딕션을 진행하는 레이어의 아웃풋에다가 아까 보신 그 인베딩을 더해주거나 곱해주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더해주는 게 멀티태스크 러닝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JDC와 JD는 각각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의미하고요. 여기 보시는 플러스 I JDC 플러스 I JD가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더해져서 학습을 했을 때 멀티태스크 러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할 때도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를 추가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산자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제 연산자에 따른 결과를 보시면 피처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더하기 연산자가 더 좋았고, 프리딕션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연산자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처 얼라이먼트, 그다음에 프리딕션 리파이먼트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았냐라는 어블레이션도 진행을 했을 때 프리딕션 리파이먼트가 좀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의 형태, 벡터, 웨이트 곱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에 따라서도 어블레이션 진행했는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형태가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날리시스를 진행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개의 파라미터를 더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증가나 플롭스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고, 그런 미미한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습 간의 컨버전시가 좀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인 튜닝 이제 임플리시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파인 튜닝 임플리시트 같은 경우는 300의 폭은 스크래치하게 학습을 하고 150의 폭은 파인 튜닝하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성능을 끌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타 모델과로 비교를 했을 때 성능 자체가 매우 뛰어나기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보시면 욜로 R 자체는 55%인데 다른 스윙 트랜스포머나 센터넷 같은 경우를 보면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욜로가 약간의 성능 저하로 리얼타임 인퍼런스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듯이, 본인들도 약간의 성능 저하로 이제 리얼타임, 여기 보시면 이제 FPS가 30 FPS가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제 리얼타임을 비슷한 애큐러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욜로 R이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본 논문의 얘기였고요. 어펜딕스로 있는 디테일한 결과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표를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자가 88% 빠른 속도, 얼마큼의 애큐러시 증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이제 88% 인퍼런스 속도를 비교한 걸 보면은 욜로 RT6와 욜로 4 P7이 유사한 AP지만은 88% 빠른 FPS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88%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플롭스나 인풋 사이즈 파라미터 개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욜로 아래에 어떤 특별한 기법이 인퍼런스 속도를 빨라졌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욜로 R이 인퍼런스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컨트리뷰션을 주장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제 같은 플롭에서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모델 사이드에서 비교한 게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기법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여기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같은 모델 사이즈에서 성능이 향상된 거지 어떤 인퍼런스 속도가 향상된 기법이 사용됐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욜로 RE6랑 욜로 4 P6를 보면은 파라미터 수는 비슷한데 욜로 RE6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 자체의 관점에서는 동일 데이터셋을 비교했을 때 타신경망에 비해서 성능과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인데,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한 기법으로 성능과 인퍼런스 속도를 꾀한 것처럼 설명을 해놨던 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발표에 대한 여기까지고요. 욜로R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의 홍은기님께서 직접 구현해서 욜로랑도 비교를 해보시기도 했는데, 비교해보면 성능도 괜찮고 속도도 빨라서 괜찮은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평가해 봤을 때 내용이 좀 부실하고 디텍션을 위한 모델이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후속 논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과도기적으로 그 백그라운드 내용을 설명하는 논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펜딕스 보면 테이블 A에 그 라이트웨이트 모델도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욜로 4 SS랑 SSSS 그 WT나 리올가니제이션 기법을 쓴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발표에 관련된 코멘트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어펜딕스 A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펜딕스 테이블 A1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펜딕스 테이블 A를 보시면 스몰 모델들이 있고, A를 보시면 이제 DWT나 리올가니제이션을 적용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내용들이 어펜딕스를 보시면 구조가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근데 이런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빈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논문에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사실 SSS 쪽은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기법을 정의한 건지 확인을 못 해봐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